차가운 화장실 바닥이 뺨에 닿는 감각이 서연을 깨웠어요.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아서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었죠. 온몸이 욱신거렸고 특히 갈비뼈 쪽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답니다. 얼마나 오래 여기 누워 있었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다시 한번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싶을 뿐이었죠.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하얀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던 서연은 옆 테이블에 놓인 휴대폰을 힘겹게 집어들었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단축번호 1번을 눌렀죠.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목구멍이 바짝 말라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서진아. 마음속으로만 동생의 이름을 불렀지만 쌍둥이 동생은 언니가 부르는 걸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으니까요. 한 명이 아프면 다른 한 명도 같은 곳이 아팠고 한 명이 기쁘면 다른 한 명도 이유 없이 웃음이 났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서연은 동생이 자신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길 간절히 바랐답니다. 전화를 받은 서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언니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도 않았죠. 그저 지금 어디냐고 괜찮냐고만 물었답니다. 서연은 자신이 왜 병원에 있는지 설명하려 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흐느끼는 소리만 새어나왔죠. 석 달 전만 해도 서연은 당당했어요. 명문대 법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군법무관이 되기 위해 자원 입대했죠.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포부가 가득했고 군대라는 곳도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믿었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첫날부터 시작된 미묘한 따돌림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죠. 박상병이 주도하는 괴롭힘은 교묘했어요. 겉으로는 친절한 선임인 척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악마로 변했답니다. 처음엔 사소한 심부름과 트집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도를 넘어섰죠. 서연이 법대 출신이라는 걸 알게 된 후로는 더욱 심해졌어요. 똑똑한 척한다며 잘난 척한다며 끊임없이 모욕을 주었답니다. 오늘은 특히 심했어요. 새벽 2시에 깨워서 화장실 청소를 시켰고 아침 점호 때는 일부러 넘어뜨려 놓고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한다고 질책했죠. 점심시간엔 배식을 못 받게 방해했고 오후 훈련 중에는 무거운 장비를 혼자 들게 했답니다. 그리고 저녁 모두가 퇴근한 화장실에서 서연은 더 이상 기억하고 싶지 않았어요. 중대장에게 신고하는 것도 생각해봤지만 소용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죠. 다른 피해자가 신고했을 때 중대장은 오히려 그 병사를 문제아로 몰아갔답니다. 부대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며 참고 견디는 것도 군인 정신이라며 결국 그 병사는 더 심한 보복을 당했어요.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죠. 병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군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를 반복했죠. 서연은 눈을 감았어요. 동생과의 통화가 끝난 후에도 휴대폰을 꼭 쥐고 있었답니다. 서진이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분노는 선명했어요. 어린 시절 학교에서 서연이 괴롭힘을 당했을 때도 그랬죠. 서진은 언니를 괴롭힌 아이들을 찾아가 혼쭐을 내주었답니다. 엄마한테 엄청 혼났지만 서진은 절대 후회하지 않았어요. 언니를 지키는 건 자신의 의무라고 쌍둥이니까 당연하다고 했죠. 그때 서연은 동생이 자랑스러우면서도 걱정됐답니다. 이제는 어른이 됐으니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간호사가 들어와 링거를 교체하는 동안 서연은 가만히 천장을 바라봤어요. 갈비뼈 골절에 전신 타박상, 가벼운 뇌진탕까지. 의사는 넘어져서 다친 거냐고 물었지만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진실을 말한들 무엇이 달라질까요? 오히려 부대로 돌아갔을 때 더 심한 보복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답니다. 서진의 목소리를 떠올리니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동생은 항상 그랬죠.
언니가 무너질 때마다 더 강하게 일으켜 세워주었고 언니가 포기하려 할 때마다 끝까지 함께 해주었답니다. 이번에도 그럴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서진은 언니를 지켜줄 거라는 걸 서연은 알고 있었죠. 병실 밖에서 부대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상황을 파악하러 온 것 같았죠. 서연은 눈을 감고 잠든 척했답니다. 그들과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차피 물어볼 것도 뻔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답도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그저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에는 별 하나 없었어요. 도시의 불빛에 가려진 건지 구름에 덮인 건지 알 수 없었죠. 서연은 문득 자신이 그 별들처럼 사라져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한때는 빛나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꿈조차 희미해져 버렸어요. 군법무관이 되어 정의를 실현하겠다던 포부가 우스워 보였죠. 그때였어요. 휴대폰이 다시 울렸답니다. 서진의 메시지였죠. 짧은 문장이었지만 서연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언니, 조금만 기다려. 내가 갈게. 그 한 줄이 주는 위로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답니다. 서연은 처음으로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라는 희미한 희망이 마음속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했죠. 서진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회의실 테이블에 부딪히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죠. 경호업체 직원들이 놀란 눈으로 대표를 바라봤지만 서진은 이미 다른 세계에 있었답니다. 언니의 떨리는 숨소리, 억누르려 해도 새어나오던 흐느낌, 그리고 말하지 못한 진실의 무게가 가슴을 짓눌렀어요. 26해를 함께 살아온 쌍둥이의 직감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죠. 서진은 언니가 군대에 간 후로 계속 불안했어요. 처음엔 그저 걱정이려니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불안은 현실이 되어갔답니다. 언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웃음은 사라졌으며 전화 통화도 짧아졌죠.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언니가 괜찮다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회의를 중단시킨 서진은 곧바로 특전사 시절 동료들에게 연락을 취했답니다. 김 상사, 이 중사, 박 하사. 한때 생사를 함께했던 전우들은 서진의 목소리만 듣고도 상황의 심각성을 알아챘어요. 경호업체를 운영하면서도 그들과의 인연은 이어지고 있었고 서로의 부탁은 무조건 들어주는 게 암묵적인 규칙이었죠. 언니가 복무 중인 부대에 대한 정보가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 부대의 분위기, 간부들의 성향, 최근 발생한 사건들까지, 특히 박상병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서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답니다. 부잣집 아들의 백이 든든해서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소문이 파다했죠. 이미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었지만 모두 입을 다물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왔어요. 서진은 사무실 금고에서 특별한 가방을 꺼냈답니다. 특전사 시절 받은 각종 훈장과 증명서, 그리고 언니와 찍은 사진들이 들어있었죠. 쌍둥이라는 건 때로는 축복이었어요. 똑같은 얼굴, 똑같은 목소리, 심지어 지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신체적 특징이 일치했답니다. 어릴 때는 이걸로 장난도 많이 쳤죠. 학교에서 서로 바꿔서 시험을 보기도 했고 부모님을 속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장난이 아니었답니다. 서진은 언니의 예비 신분증을 꺼내들었어요. 입대 전에 만들어둔 것인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였죠.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다듬기 시작했답니다. 언니처럼 단정한 단발로 잘랐고 화장도 최대한 연하게 했어요. 군복은 어떻게 구할지 고민했지만 그것도 방법이 있었죠. 특전사 인맥은 생각보다 넓고 깊었으니까요. 경호업체 일정을 정리하는 동안 서진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어요. 무작정 들어가서 난동을 부리는 건 어리석은 일이었죠. 증거를 수집하고 정확한 상황을 파악한 뒤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응징해야 했답니다. 특전사에서 배운 건 단순한 전투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침투, 정찰, 심리전, 그리고 적을 무너뜨리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까지 부대 면회 규정을 살펴보던 중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특별 면회라는 제도가 있었죠. 가족이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했을 경우 신분 확인 후 긴급 면회가 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답니다. 서진은 입꼬리를 올렸어요. 언니가 병원에 입원한 것도 사고고 자신이 가족인 것도 맞으니 거짓말은 아니었죠. 김 상사로부터 추가 정보가 왔어요. 그 부대 중대장은 진급을 앞두고 있어서 사건을 덮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였죠. 또한 박 상병의 아버지가 예비역 장성 출신이라 부대 내에서도 건드리기 힘들다는 정보도 있었답니다. 하지만 서진에게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언니를 건드린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할 거니까요. 밤이 깊어가는 동안 서진은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쳤답니다. 언니의 군번과 소속, 생활관 위치, 훈련 일정까지 파악했죠. 특히 중요한 건 그 부대의 CCTV 위치와 사각지대였어요. 특전사 출신답게 모든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며 빈틈없는 계획을 세웠답니다. 실패는 없을 거예요. 언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새벽 4시 서진은 검은색 SUV에 시동을 걸었어요. 조수석에는 신중하게 준비한 가방이 놓여 있었죠. 안에는 초소형 카메라, 녹음기, 그리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호신용품들이 들어 있었답니다. 물론 무기류는 없었어요. 그런 것 없이도 충분히 제압할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특전사에서 받은 훈련은 맨손으로도 상대를 무력화시킬 수 있게 해주었죠.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서진은 언니와의 추억을 떠올렸어요. 대학 입학식 날 서로 다른 길을 선택했지만 응원해주던 모습이 생생했죠. 언니는 법대로, 자신은 체대로. 하지만 꿈은 비슷했어요. 언니는 법으로, 자신은 힘으로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지금 언니가 약자가 되어 있었어요. 이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죠.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서진은 부대 근처에 도착했답니다. 먼저 언니가 입원한 군병원으로 향했어요. 면회 시간 전이었지만 특별한 사정을 설명하니 들어갈 수 있었죠. 병실 문을 열자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언니의 모습이 보였답니다. 잠들어 있는 줄 알았는데 언니는 눈을 뜨고 있었어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말은 필요 없었답니다. 서진은 언니의 손을 잡았고 그 손은 차가웠어요. 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안도의 눈물이었죠. 서진이 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쌍둥이의 유대감은 그 어떤 말보다도 강력했답니다. 서진은 언니의 군복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사이즈, 계급장 위치, 명찰까지 모든 것을 머릿속에 입력했죠. 그리고 작은 수첩을 꺼내 필요한 정보들을 적기 시작했답니다. 언니는 그런 동생을 말리려 했지만 서진의 눈빛을 보고는 포기했어요. 그 눈빛은 특전사 시절 작전을 수행하기 직전의 눈빛과 같았으니까요. 병실을 나온 서진은 본격적인 작전에 들어갔답니다. 먼저 부대 주변을 한 바퀴 돌며 지형을 파악했고 정문과 후문의 경비 상태를 확인했죠. 그리고 미리 준비한 군복으로 갈아입었어요. 거울에 비친 모습은 영락없는 김서연 이병이었답니다. 이제 무대는 준비됐어요. 언니를 괴롭힌 자들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할 시간이었죠. 서진이 위병소를 통과하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표정은 침착했죠. 언니의 군번을 대고 병원에서 나왔다고 하니 위병은 별다른 의심 없이 통과시켜줬답니다. 군복이 주는 익명성과 쌍둥이의 외모가 완벽한 위장막이 되어주었어요. 생활관으로 향하는 길 서진은 주변을 세심하게 관찰했답니다. 아침 점호 시간이 가까워지자 병사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죠. 그들의 표정, 걸음걸이, 서로를 대하는 태도까지 모든 것이 정보였어요. 특히 몇몇 병사들이 수군거리며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는데 아마도 언니가 병원에 실려간 일을 알고 있는 듯 했답니다. 서연의 생활관에 들어선 서진은 언니의 침상을 찾았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침구와 사물함,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법전들이 눈에 들어왔죠. 하지만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들이 있었답니다. 사물함 자물쇠가 억지로 열린 흔적이 있었고 책들은 찢겨져 있었으며 침구에는 의도적으로 더럽힌 자국들이 남아 있었어요. 서진은 주머니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꺼내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답니다. 특전사에서 사용하던 장비는 아니었지만 경호업체를 운영하며 구입한 최신 장비였죠. 손톱만한 크기였지만 화질은 선명했고 어두운 곳에서도 촬영이 가능했어요. 언니가 당한 괴롭힘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나갔답니다. 그때 생활관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어요. 서진은 자연스럽게 언니의 책상에 앉아 책을 펼쳤죠. 들어온 사람은 박상병이었답니다. 서진을 보더니 비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어요. 서진은 고개를 숙인 채 언니처럼 위축된 모습을 연기했죠. 연기력까지 필요한 작전이었지만 언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답니다. 박상병은 서진의 어깨를 거칠게 쳤어요. 병원에서 돌아왔냐며 앞으로 더 조심하라며 온갖 협박성 말들을 늘어놓았죠. 서진은 그 모든 것을 녹음하고 있었답니다. 옷깃에 숨겨둔 초소형 녹음기가 모든 대화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박상병이 나간 후 서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답니다. 이제 타깃을 확인했으니 본격적인 사냥이 시작될 차례였죠. 점심시간 서진은 식당에서 언니를 괴롭혔다는 무리들을 확인했어요. 박상병을 중심으로 4~5명이 몰려다니고 있었죠. 그들이 지나갈 때마다 다른 병사들이 길을 비켜주는 모습을 보니 이들의 횡포가 언니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답니다. 서진은 조용히 그들의 동선을 파악하며 패턴을 분석했어요. 오후 훈련 시간 서진은 아픈 척을 하며 의무실로 향했답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지는 따로 있었죠. 중대장실이었어요. 훈련 중이라 비어있을 시간을 노린 거였답니다. 특전사에서 배운 침투 기술을 활용해 조용히 들어간 서진은 책상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상대로 문제가 될 만한 문서들을 발견했죠. 사건 보고서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축소되거나 왜곡되어 있었답니다. 특히 언니 관련 보고서는 단순 실족사로 처리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서진은 포기하지 않고 더 깊이 찾아봤죠. 그러다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답니다. 박상병 아버지와 중대장이 주고받은 편지들이었어요. 내용은 노골적이었죠. 아들을 잘 부탁한다는 내용과 함께 향후 진급에 도움을 주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었답니다. 서진은 모든 문서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었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그래서 다음 목표를 정했답니다. 박상병의 휴대폰이었어요. 요즘 병사들은 일과 후 휴대폰 사용이 가능했고 그 안에는 분명 더 많은 증거가 있을 거라 확신했죠. 저녁 시간 서진은 박상병 무리가 흡연장으로 가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들은 항상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담배를 피웠죠. 서진은 미리 준비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답니다. 전기 차단기를 조작해 그 구역만 정전이 되도록 했어요. 특전사에서 배운 시설 파괴 기술의 응용이었죠. 물론 진짜로 파괴하지는 않고 일시적인 고장처럼 보이게 했답니다. 어둠 속에서 혼란스러워하는 틈을 타 서진은 박상병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빼냈어요. 그리고 미리 준비한 동일 기종으로 바꿔치기 했죠. 불과 몇 초 만의 일이었지만 특전사 시절 연마한 손기술은 여전히 정확했답니다. 그들이 전기가 다시 들어온 것에 안도하는 사이 서진은 이미 현장을 떠나 있었어요.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서진은 박상병의 휴대폰을 확인했답니다. 예상대로였어요. 언니를 괴롭히는 동영상들, 다른 피해자들의 모습, 그리고 자신들끼리 주고받은 대화 내용까지. 특히 충격적인 건 언니를 어떻게 더 괴롭힐지 계획하는 단체 채팅방이었죠. 거기엔 중대장까지 포함되어 있었답니다. 간접적이지만 묵인하고 조장하는 발언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서진은 모든 자료를 자신의 장비로 백업했답니다. 클라우드 서버 여러 곳에 분산 저장했고 믿을 만한 언론사 기자들에게도 일부를 전송해뒀죠. 이제 증거는 충분했어요.
하지만 서진은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답니다. 증거 수집은 첫 단계일 뿐이었죠.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서진은 마지막 준비를 했답니다. 내일 있을 대대 회식 정보를 입수한 거였어요. 전 병력이 모이는 자리였고 대대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도 참석한다고 했죠. 완벽한 무대였답니다. 모든 진실을 폭로하고 가해자들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최적의 장소였어요. 서진은 언니의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거였죠. 언니가 이 침상에서 얼마나 많은 밤을 울며 보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서진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테니까요. 정의는 때로 법정 밖에서도 실현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거였답니다. 생활관의 소득 명령이 떨어졌어요. 어둠 속에서 서진은 내일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으로 반복했죠.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변수를 계산하며 가장 효과적인 시나리오를 구상했답니다. 특전사 시절처럼 철저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하지만 이번엔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였어요. 새벽 5시 서진은 일찍 눈을 떴어요. 아직 기상 나팔이 울리기 전이었지만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았죠. 어제 수집한 증거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오늘의 작전을 머릿속으로 정리했답니다. 대대 회식은 저녁 6시, 그 전까지 해야 할 일들이 많았어요. 아침 점호가 끝나고 일과가 시작되자 서진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답니다. 먼저 박상병의 행동 패턴에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평소 가던 길목에 미리 자리를 잡고 마주칠 때마다 특별한 시선을 보냈죠. 처음엔 무시하던 박상병도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했답니다. 언니인 줄 알고 있는 그에게 갑자기 변한 태도는 예상치 못한 변수였으니까요. 첫 번째 심리전은 성공적이었어요. 박상병이 화장실에 갔을 때 서진은 거울에 작은 메모를 남겼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돌아온 박상병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걸 보며 서진은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요. 이번엔 그의 무리들을 하나씩 고립시킬 차례였답니다. 점심시간 서진은 박상병 무리 중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냈어요. 최일병이라는 병사였는데 원래는 소심한 성격이었지만 무리에 끼고 싶어서 가담한 케이스였죠. 서진은 그에게 접근했답니다. 처음엔 언니처럼 위축된 모습을 보이다가 갑자기 분위기를 바꿔 그가 저장한 동영상들을 알고 있다고 암시했어요. 최일병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답니다. 손을 떨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고 자신은 그저 분위기에 휩쓸렸을 뿐이라고 했죠. 서진은 그의 죄책감을 자극하며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기회가 있다고 속삭였어요. 물론 직접적인 협박은 하지 않았답니다. 그저 스스로 무너지도록 심리적 압박만 가했을 뿐이었죠. 오후가 되자 박상병 무리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최일병이 이상하게 행동하니 다른 이들도 의심하기 시작했죠.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자 그들의 결속력은 급격히 약해졌답니다. 서진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다음 목표로 향했어요. 바로 중대장이었죠. 중대장은 대대 회식 준비로 바쁜 것 같았어요. 서진은 그의 동선을 파악한 후 계획적으로 마주쳤답니다. 그리고 언니가 병원에서 작성했다는 진술서를 보여줬죠. 물론 가짜였어요. 하지만 내용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았답니다. 어제 수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서진이 직접 작성한 거였으니까요. 중대장의 얼굴에서 혈기가 사라지는 게 보였어요. 특히 박상병 아버지와의 거래 내용이 언급된 부분에서는 입술까지 떨렸죠. 서진은 담담하게 말했답니다. 이 진술서가 대대장에게 전달되기 전에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주겠다고요. 중대장은 당황하며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서진은 오늘 회식 전까지만 기다리겠다고 못을 박았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 부대 전체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답니다. 박상병이 큰일을 저질렀다는 소문, 중대장이 곧 문책을 받을 거라는 소문,
그리고 피해자가 반격을 시작했다는 소문까지. 서진이 의도적으로 흘린 정보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어요. 군대라는 폐쇄적인 조직에서 소문만큼 빠른 건 없었으니까요. 박상병은 점점 초조해하기 시작했어요. 부하들은 그를 피하기 시작했고 평소 그를 두려워하던 병사들도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봤죠. 무엇보다 중대장이 자신을 부르지 않는 게 불안했답니다. 평소라면 이미 대응책을 논의했을 텐데 오늘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었어요. 서진은 마지막 준비를 했답니다. 회식장에 미리 가서 준비한 것들을 배치했어요. 프로젝터와 연결될 노트북, 음향시설, 그리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탈출 경로까지.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죠. 특전사 시절 작전을 짜던 때처럼 치밀하고 정확했답니다. 5시가 되자 서진은 잠시 밖으로 나왔어요. 언니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서였죠. 병원에 있는 언니는 불안해하고 있었지만 서진은 안심시켰답니다. 곧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다시는 아무도 언니를 괴롭히지 못할 거라고. 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컸어요. 동생이 위험한 일을 하는 건 아닌지. 하지만 서진은 전혀 두렵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흥분되었죠.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을 목전에 두고 있었으니까요. 법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것, 그것이 때로는 필요하다고 믿었어요. 특히 가족을 지키는 일이라면 더더욱 그랬죠. 회식 시작 1시간 전, 서진은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수집한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발표 자료도 준비됐으며, 녹음과 녹화 장비도 작동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서진 자신의 마음가짐도 준비됐어요. 오늘 밤 이 부대의 썩은 부분을 모두 도려낼 거였답니다. 병사들이 하나둘 회식장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평소와 달리 어수선한 분위기였죠. 모두가 무언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에 사로잡혀 있었답니다. 박상병은 구석에 틀어박혀 있었고 그의 무리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었어요. 중대장은 불안한 표정으로 시계만 쳐다보고 있었죠. 서진은 차분하게 자리에 앉았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병사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었답니다. 대대장이 도착하면 모든 것이 시작될 거였어요. 수개월 동안 언니가 당한 고통,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이 겪은 아픔, 이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회식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답니다. 서진은 주머니 속 USB를 만져봤어요. 이 작은 저장 장치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죠. 곧 이 진실이 폭발할 거였고 그 파장은 상상 이상일 거였답니다. 대대장이 회식장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병사들이 일어섰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광경이었지만 오늘은 공기가 달랐죠. 대대장도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는지 주변을 둘러봤답니다. 특히 평소보다 위축된 중대장의 모습과 구석에 숨듯이 앉아있는 박상병의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건배사가 끝나고 회식이 시작되었을 때 서진이 일어섰답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죠. 평소 조용하고 소심했던 김서연 이병이 갑자기 일어선 것만으로도 충분히 주목받을 만했어요. 서진은 차분하게 앞으로 걸어가며 준비한 노트북을 프로젝터에 연결했답니다. 대대장이 무슨 일이냐고 묻기도 전에 화면에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박상병과 그의 무리가 언니를 괴롭히는 장면이었죠. 회식장에 충격적인 침묵이 흘렀답니다. 영상 속에서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폭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것도 한두 건이 아니었죠. 날짜별로 정리된 수십 개의 영상이 연이어 재생되었답니다. 박상병이 벌떡 일어나 노트북을 끄려 했지만 서진은 그를 가볍게 제압했어요. 특전사에서 익힌 관절기 하나로 박상병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죠. 주변에서 말리려던 그의 무리들도 서진의 눈빛을 보고는 얼어붙었답니다. 그 눈빛은 평소의 김서연 이병이 아니었어요. 전투를 앞둔 전사의 눈빛이었죠. 다음으로 재생된 것은 음성 파일이었어요.
중대장과 박상병 아버지가 나눈 통화 내용이었죠. 진급 청탁, 사건 은폐, 그리고 피해자들을 입막음하는 방법까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답니다. 대대장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자신의 부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한 것이었죠. 서진은 침착하게 다음 자료를 보여줬어요. 그동안 피해를 입었던 병사들의 명단과 진술서였죠. 언니뿐만 아니라 최소 10명 이상의 병사들이 박상병 무리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그중 3명은 결국 의가사 제대를 했다는 내용이었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중대장이 묵인하고 은폐했다는 증거도 함께 제시했어요. 회식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답니다. 그동안 박상병을 두려워하며 침묵했던 병사들이 하나둘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자신들도 피해를 봤다고 하지만 신고해도 소용없을 거라 생각해서 참았다고 저마다의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죠. 마치 둑이 터진 것처럼 그동안 쌓였던 울분이 터져나왔답니다. 대대장이 헌병대에 연락하라고 지시하는 동안 서진은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어요. 바로 박상병이 다른 부대 친구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였죠. 거기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답니다.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제대 후에도 괴롭힐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언니의 집 주소와 가족 정보까지 파악하고 있었죠. 이 순간 서진은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똑바로 서서 자신이 김서연이 아닌 김서진이라고 밝혔답니다. 회식장이 다시 한번 술렁였죠. 쌍둥이 동생이 언니로 변장해서 잠입했다는 사실에 모두가 놀랐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서진의 다음 행동이었답니다. 서진은 군복 상의를 벗으며 자신의 정체를 완전히 드러냈어요. 팔뚝에는 특전사 마크가 선명했고 각종 훈련으로 단련된 근육이 드러났죠. 그리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자신이 수집한 모든 증거는 이미 여러 곳에 백업되어 있으며 만약 이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언론과 국방부에 직접 제보할 것이라고요. 박상병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울먹이기 시작했죠. 그의 무리들도 마찬가지였답니다. 평소에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처벌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어요. 중대장은 이미 대대장에 의해 즉시 보직 해임되었고 헌병대의 조사를 받게 되었죠. 하지만 서진의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준비한 마지막 영상을 틀었답니다. 그것은 언니가 병원 침대에서 보낸 메시지였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자신이 겪은 일들을 증언하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군대가 정말로 국가를 지키는 신성한 곳이 되기를 희망한다고요. 영상이 끝났을 때 회식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몇몇 병사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그들도 비슷한 아픔을 겪었거나 혹은 방관자로서의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대대장은 일어서서 모든 병사들에게 사과했답니다. 자신의 부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헌병대가 도착했을 때 박상병과 그의 무리들 그리고 중대장은 연행되었답니다. 다른 병사들은 서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박수를 보냈어요. 감사의 표시였죠. 자신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대신해 준 것에 대한 그리고 용기를 보여준 것에 대한 존경의 박수였답니다. 서진은 부대를 나서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이제 안심해도 된다고 전했답니다. 전화기 너머로 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맙다는 말을 반복하는 언니에게 서진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답했죠. 쌍둥이니까, 가족이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였으니까요.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보이지 않던 별들이 오늘은 선명하게 보였답니다. 마치 정의가 실현된 것을 축하하듯이 반짝이고 있었죠.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언니를 위한 싸움은 끝났지만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답니다. 군대 내 부조리와 폭력은 아직도 곳곳에 존재하고 있었으니까요.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서연은 군병원에서 퇴원한 후 부대로 복귀하는 대신 다른 선택을 했답니다. 국방부 직속 부대로 전속되어 군법무관 시험을 준비하게 된 거였죠. 대대장의 강력한 추천과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였어요. 이제 서연은 안전한 환경에서 원래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박상병과 그의 무리들은 군사재판에 회부되었어요. 폭행, 가혹행위, 명예훼손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되었죠. 특히 박상병은 주범으로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불명예 제대 처분까지 받았답니다. 그의 아버지도 군 인사 개입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한때 든든했던 백은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온 셈이었죠. 중대장은 파면되었고 민간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답니다. 직무유기와 은폐 혐의가 인정되어 그 역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무엇보다 그동안 쌓아온 군 경력이 모두 물거품이 되었죠. 진급을 위해 정의를 외면한 대가는 참으로 컸답니다. 서진은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이 사건은 그녀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경호업체 운영과 더불어 군 인권 관련 자문 활동을 시작한 거였죠. 특전사 출신의 경력과 이번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피해를 입은 군인들과 그 가족들을 돕기 시작했답니다. 때로는 법적 조언을, 때로는 심리적 지원을 제공했어요. 어느 날 서연과 서진은 오랜만에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예전과 달리 서연의 표정은 밝았고 눈빛에는 다시 생기가 돌았죠. 군법무관 시험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제는 자신이 직접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게 될 거라고 희망에 차 있었답니다. 서진은 언니의 변화가 자랑스러웠어요. 한때 무너졌던 언니가 다시 일어선 것도 그 아픔을 딛고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도 모두 대견했죠. 쌍둥이의 유대감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서로를 더욱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하고 존중하게 되었답니다. 사건의 파장은 군 전체에 영향을 미쳤어요. 국방부는 병영 문화 개선을 위한 특별 대책을 발표했고 각 부대마다 인권 상담관이 배치되었죠. 익명신고 시스템도 강화되었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더욱 엄격해졌답니다. 서연의 사건이 촉매제가 되어 많은 변화를 이끌어낸 거였어요. 몇 달 후 서연은 군법무관 시험에 합격했답니다. 그것도 수석으로요. 임관식 날 서진은 가장 앞자리에서 언니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정복을 입고 당당하게 선서하는 언니의 모습에서 과거의 상처는 찾아볼 수 없었죠. 오히려 그 경험이 그녀를 더욱 강하고 정의로운 법무관으로 만들어준 것 같았답니다. 서연이 첫 사건을 맡은 것은 임관 후 2달째였어요. 공교롭게도 병영 내 가혹행위 사건이었죠. 피해자는 겁에 질려 있었고 가해자는 여전히 기세등등했답니다. 하지만 서연은 침착하게 사건을 조사했고 피해자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어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요. 재판 과정에서 서연은 탁월한 능력을 보여줬답니다.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논리적으로 기소했으며 무엇보다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 온 힘을 쏟았어요. 결국 가해자는 정당한 처벌을 받았고 피해자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서연의 첫 승리였답니다. 서진도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경호업체는 날로 성장했고 군 인권 상담 활동도 활발히 이어갔죠. 특히 군인 가족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비슷한 상황에 처한 가족들이 올바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답니다. 때로는 강연을 하기도 했고 때로는 직접 상담을 진행하기도 했어요. 자매는 정기적으로 만나 서로의 경험을 공유했어요. 서연은 법적인 관점에서 서진은 실질적인 대응 방법에서 서로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죠. 그들의 협력은 많은 피해자들에게 희망이 되었답니다. 법과 정의 그리고 용기가 만나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으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서연은 군 법무 분야에서 명성을 쌓아갔어요. 공정하고 따뜻한 법무관으로 알려졌고 특히 약자의 편에 서는 것으로 유명했죠. 그녀가 맡은 사건들은 대부분 승소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정의를 되찾을 수 있었답니다. 서진의 활동도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표창을 받았고 여러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죠. 하지만 서진은 조용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답니다. 명예나 인정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어느 봄날 자매는 부모님 묘소를 찾았어요. 돌아가신 부모님께 그동안의 일들을 보고하듯 조용히 이야기했죠. 서연이 겪었던 아픔, 서진이 보여준 용기, 그리고 그 후의 변화들까지. 묘소 앞에서 자매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답니다. 앞으로도 서로를 지켜주고 정의를 위해 싸워나가겠다는 무언의 약속이었어요. 해가 저물어가는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폭풍의 전조가 아니었죠. 희망의 빛이었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답니다. 서연과 서진은 나란히 걸으며 집으로 향했어요. 각자의 길은 달랐지만 목표는 같았죠. 더 나은 세상, 정의가 살아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그들이 선택한 삶의 방식이었답니다. 쌍둥이 자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전해졌어요. 누군가는 용기를 얻었고 누군가는 희망을 찾았으며 누군가는 변화의 필요성을 깨달았죠. 한 사람의 용기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기억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정의를 향한 그들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으니까요.